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오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아야노미키입니다. 세계 경제와 해양 자원에 관한 연구를 20년 넘게 해왔죠. 하지만 그날 하버드대학교 국제정책 포럼에서 들은 한마디는 제 학문적 확신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학술 포럼과 다르지 않았어요. 자원 부족 시대의 국가 경쟁력이란 주제의 포럼이었죠. 발표자들은 주로 중국, 미국, 유럽 학자들이었고 저도 일본의 경제 전략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어요. 학술 행사치고는 드물게 정치적 긴장감이 감돌았죠. 특히 중국 대표단과 미국 학자들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MIT 출신의 경제학자였어요. 그는 세계 자원 분배의 불균형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던진 한마디, 한국은 석유보다 더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의아했죠. 한국이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그 나라가?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원 면에서는 항상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웃기는 소리라고 속삭이는 것이 들렸죠. 하지만 발표자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의 사례를 분석하기 시작하자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특히 중국 대표단 수석인 류 교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메모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고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뭔가를 논의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해양 경제를 연구해온 제가 놓친 게 있나? 한국이 정말 어떤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심과 달리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중국 대표단 전체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미국과 유럽 학자들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발표에 집중했죠. 도대체 무슨 자원이길래? 제 머릿속에서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석유도, 가스도, 희토류도 부족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식량 자급률도 낮죠. 그런데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라니 완전히 말이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학회 두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전날의 묘한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로 중국 대표단의 수석인 류 교수가 등장했어요. 그는 어제와 달리 완벽히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국가는 결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류 교수의 단언에 회의장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시선은 한국 대표단을 향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발언이 중국 측을 얼마나 자극했는지를. 일시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합니다만 자원 없이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뿐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의 주장에 일부 동의했어요. 제 연구 분야인 해양 경제학에서도 자원의 중요성은 핵심 테마였습니다. 리우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의 사례를 기형적 예외라고 언급했어요. 한국의 성장은 미군 주둔, 미국의 자본 유입, 그리고 냉전 시대의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 덕분일 뿐이며 결코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꽤 공격적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기적일까?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일까? 일본의 학자로서 한국의 급속한 성장은 늘 연구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경계심을 갖게 하는 주제였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미국 MIT 소속의 존슨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국이 되었습니까?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나요? 리우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한국은 특수한 사례입니다. 전쟁 후 미국의 막대한 지원, 권위주의 정권의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덕분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자원 없이도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저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찬 시간에 한국 대표단의 서울대학교 해양물류학과 서준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제 연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해양경제 연구가 그의 학과에서 자주 인용된다고 했죠. 리우 교수의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서준영 교수는 자원의 정의가 너무 좁다고 대답했습니다. 석유와 가스만이 자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이 가진 자원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그는 내일 발표에서 밝히겠다며 신비로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한국 경제에 관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은 성공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거의 없으며 농지도 부족하고 인구 밀도는 높습니다. 게다가 분단 국가로서의 부담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성장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등 세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산업들이 많았지요. 학회 셋째 날 서준영 교수의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중국 대표단은 모두 자세를 바로하고 서준영 교수를 주시했고 미국과 유럽 학자들도 평소보다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서준영 교수는 침착하게 단상에 올라 자료를 펼치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자원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문장부터 강한 인상을 주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원을 이야기하면서 석유, 가스, 광물 등 땅 속에 묻힌 것들을 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자원일까요? 이때 MIT의 존슨 교수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10위권 경제국이 되었습니까? 자원 없이 말입니다. 서준영 교수는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질문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다른 종류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준영 교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자원은 바로 바다입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효과는 강력했어요. 중국 대표단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미국과 유럽 학자들은 흥미로운 눈빛을 교환했어요. 바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원으로서의 바다라니. 물론 해양경제학을 연구하는 저는 바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바다가 무슨 자원이냐고 비웃듯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서준영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바다에 접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서준영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특히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강조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됩니다. 북쪽으로는 대륙에 막혀 있지만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해상 루트가 열려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었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에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바다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국가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요.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방향과도 일치하면서도 또 다른 차원의 통찰을 제공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영 교수의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지만 바다라는 자원을 선택하고 활용했습니다. 서준영 교수의 그 한마디에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바다를 자원이라고? 물론 해양경제학자로서 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새로웠죠. 잠시 중동의 한 나라, 요르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르단은 석유가 거의 없는 중동 국가죠. 그런데 이 나라는 단 26km의 해안선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짧은 해안선이 요르단에게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서준영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북쪽은 분단으로 막혀 있지만 나머지 세 방향은 모두 바다로 열려 있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영국도 그렇죠. 바다에 접해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자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서준영 교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양 경제학자로서 그 말에 공감했죠. 다음 슬라이드에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났어요. 한국 무역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99.7%입니다. 거의 모든 무역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인구나 국토 크기에 비하면 놀라운 수치죠. 저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도 해상 무역 의존도가 높지만 99.7%라는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바다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서준영 교수가 다시 질문을 던졌고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로 바다의 가능성을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겼고 부산항의 위성사진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부산항입니다. 세계 물류의 핵심 거점 중 하나죠. 특히 환적 기능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적,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해양 경제학자로서 환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배에서 다른 배로 화물을 옮겨 싣는 이 단순한 과정이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말이죠. 부산항은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동북아 물류의 허브이자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죠. 한국은 바다라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다른 시각이 생겨났어요. 바다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관점이요.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리우 교수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서준영 교수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정보가 아니라 전략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었을 겁니다. 서준영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조선소 항공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울산 조선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죠. 한국은 바다를 단순히 무역 경로로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울산 조선소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저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지만 항공사진으로 보니 그 웅장함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서준영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해양 네트워크의 경제적 가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앞서 한국 무역의 99.7%가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이터죠. 비교를 위해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약 40%의 무역이 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럽 국가들은 평균 70에서 80% 정도죠. 중국은 85% 정도고요. 서준영 교수의 설명에 저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런 비교 데이터는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렇게 높은 비율을 보일까요? 그것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서준영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요르단과 부산항의 비교 사진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요르단을 다시 생각해봅시다. 요르단은 단 26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곳에 아카바 항구를 건설해 국가의 생명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부산항은 어떨까요? 화면에 부산항의 위성사진이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과 수많은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수출입 항구가 아닙니다. 글로벌 환적의 중심지죠.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지만 환적 기능만 보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환적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항만 서비스, 물류, 금융, 보험 등 다양한 산업이 연결되어 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일본의 항만들이 한때 아시아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에 밀려 있었죠. 부산항의 성공은 지리적 위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 투자와 혁신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죠. 서준영 교수는 이어서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설명했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항만 시스템, 자율주행 장비 도입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준영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세계 해상 무역 루트를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글로벌 무역의 대부분은 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연결하는 이 루트들이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에는 빨간색 선으로 주요 해상 루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위치라는 자원입니다. 위치라는 자원. 그 표현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자원이라고 하면 석유나 가스, 광물 같은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위치도 자원이 될 수 있다니요. 서준영 교수는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해양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달합니다. 조선, 해운, 항만, 수산업을 포함한 직접적인 해양 산업만 15%고 관련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합치면 30%에 이르죠. 더 놀라운 것은 고용 효과입니다. 한국의 전체 고용 중 약 20%가 직간접적으로 해양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해양 산업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니. 정말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30%라는 숫자는 한 국가의 GDP 중 해양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중국 대표단의 리우 교수가 이 통계의 출처를 질문했을 때 서준영 교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OECD의 해양경제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준비가 철저했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이제 무역과 물류를 넘어
한국이 바다를 어떻게 산업적 자원으로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더욱 집중했어요. 다음 내용이 더욱 흥미로울 것 같았거든요. 서준영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조선소의 항공사진이 등장했어요. 이것은 한국의 거제도에 있는 세계 최대 조선소입니다. 한 번에 여러 척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규모죠. 그 사진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도크와 크레인, 그리고 건조 중인 여러 척의 대형 선박들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조선소들도 크지만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죠. 서준영 교수는 다양한 한국 선박의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구조물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들이었습니다. 조선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집약체이자 국가의 산업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한 척의 대형 선박에는 수만 개의 부품과 수천 명의 기술자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조선업의 복잡성과 기술적 깊이는 정말 놀라운 것이니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단순히 선박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선박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LNG 운반선, 부유식 LNG 설비 FLNG, 극지용 쇄빙선 등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서준영 교수는 화면을 넘겨 최신 LNG 운반선의 단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내부 구조와 첨단 기술 요소들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죠. 세계에서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일본의 조선업 쇠퇴를 떠올렸어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조선업은 지금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는 듯했어요. 더 놀라운 점은 조선 산업이 다른 산업과의 연결성입니다. 철강, 기계, 전자, IT, 에너지, 심지어 우주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죠. 서준영 교수는 조선 산업과 연결된 다양한 산업 분야를 도표로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들이 대부분 조선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철강 산업은 조선업의 수요가 있었기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박용 엔진 기술은 발전소 엔진으로 확장되었고 선박 건조 기술은 해양 플랜트로 진화했죠. 저는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이 갔어요. 산업 간 연결성은 제 연구 분야와 직결됐으니까요. 한국은 이런 산업 연결성을 통해 바다 기반 산업 DNA를 구축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해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된 성장 모델이죠. 서준영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 기술은 자연스럽게 해군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지스함, 잠수함, 경항공모함 등 첨단 함정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죠. 화면에는 한국이 자체 건조한 이지스 구축함의 모습이 보였어요. 첨단 무기 체계와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인상적인 군함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함정과 관련 시스템 수출이 두드러지죠.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한국산 함정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까지.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바다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했다니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이죠. 한국은 조선 기술을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켰고 이제는 세계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준영 교수는 한국 방산 수출의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최근 10년간 약 5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산 수출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외교적,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죠. 저는 여기서 일본과의 차이점을 생각했어요. 일본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위산업 수출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훨씬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영 교수는 다음으로 해양 에너지 분야로 넘어갔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설명했어요. 이는 원자력 발전소 8기에 맞먹는 규모라고 했지요. 해양 에너지는 바다라는 자원을 활용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화석연료가 없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길이죠. 서준영 교수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바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영 교수의 두 번째 발표 주제는 해양 안보와 국가 전략이었어요. 오전에 우리는 바다가 어떻게 경제적 자원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바다가 국가 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준영 교수는 동아시아 지도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이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바다는 단순한 경제적 공간을 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도에는 각국의 해상 영유권 주장과 분쟁 지역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해양 안보 위협은 다양합니다. 북한의 도발,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 분쟁, 해적 행위, 그리고 해상 수송로의 안전 문제 등이 있죠. 서준영 교수는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설명했어요. 해군력 강화, 해양 감시 체계 구축,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조선 기술과 직접 연결되죠. 화면에는 한국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사진이 등장했어요. 첨단 무기 체계와 레이더를 갖춘 인상적인 군함이었습니다. 이지스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첨단 해상 방어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정도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일본도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성장 속도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성장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닙니다. 이는 바다를 통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죠. 서준영 교수는 한국 해군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표를 화면에 띄웠어요. 1950년대 작은 연안 경비대에서 시작해 지금은 원양 작전이 가능한 블루워터 해군으로 성장한 과정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국 해군의 발전이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등 해외 국가에서 함정을 도입했지만 점차 자체 건조 비율을 높여왔죠. 현재는 거의 모든 함정을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합니다. 이것은 일본과 비슷한 접근법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나아가 방산 수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함정 수출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토 회원국까지 한국산 함정을 도입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에 특히 놀랐어요. 나토 국가들이 한국 함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처럼 한국은 바다를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그것을 다시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 기반 안보산업 복합체의 모습입니다. 서준영 교수는 다음으로 해양 영토와 자원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만큼 해양 영토 확보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확장을 통해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지요. 화면에는 한국의 해양 영토와 주변국과의 경계 분쟁 지역이 표시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해양 영토 분쟁은 단순한 경계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산 자원, 해저 광물, 에너지 자원 등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걸려 있죠. 서준영 교수는 한국이 해양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해경 역량 강화, 해양 감시 시스템 구축, 국제법적 대응 등 다양한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해양과학기술 발전입니다. 독도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심해 탐사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과학적 방법으로 해양 영토를 공고히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저에게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영토 분쟁의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접근법은 매우 현명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바다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죠. 서준영 교수의 발표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다를 활용하고 그것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킨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학회의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창문으로 보스턴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선박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저 일상적인 풍경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바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적 자원이었어요. 서준영 교수의 발표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은 종합 토론이었어요. 모든 발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과
국가 발전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고 예상대로 중국 대표단의 리우 교수가 먼저 발언했어요. 그는 더 이상 단정적인 주장은 하지 않았고 보다 신중한 어조로 자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준영 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자원의 개념을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치,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인적 자원 등도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죠. 토론이 계속되면서 저도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서 교수님의 발표는 해양 경제학자로서 제게 큰 통찰을 주었어요. 바다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 일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지만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발언에 서준영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동료 학자로서의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는 서준영 교수를 찾아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 교수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서준영 교수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야노 교수님의 해양경제 연구도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연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하고 향후 공동 연구 가능성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했어요. 그와의 대화는 정말 유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보스턴 항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을요. 일본은 오랫동안 바다를 방어의 수단, 고립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바다를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했어요. 그 차이가 어쩌면 최근 수십 년간의 경제적 궤적을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SNS에 짧은 글을 올렸어요. 나는 오늘 한국이 가진 자원이 단지 기술이나 경제를 넘어 사람과 가능성임을 봤다. 바다를 자원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 일본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도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지만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학계와 산업계에서 많은 공감의 댓글이 달렸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대표단은 학회 다음 날로 예정됐던 모든 언론 인터뷰를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서준영 교수의 발표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서준영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수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였군요. 일본도 그 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준영 교수의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아야노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바다는 한국만의 자원이 아닙니다. 일본도 전 세계 많은 나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스턴 항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죠.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양 국가의 발전 전략,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것이 제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귀국 후 대학에서의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도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의 힘이구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인 말이죠. 하버드에서 시작된 그 질문. 한국은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는 이제 제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바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